폭격 내기에서 나를 이기면 임신까지 해주겠다며 한국 군인을 조롱하던 민녀 미군 여장교. 결국 전설적인 폭격 한 발에 그녀의 마음과 몸이 모두 열려 임신까지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포천 로드리게스 사격장 영평 사격장의 공기는 늘 화약 냄새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굉음과 함께 돼지가 울리고 포탄이 날아가 먼지 기둥을 피워올리는 이곳은 대한민국 육군과 주한미군의 심장부와도 같은 연합훈련장이었다. 매년 열리는 대규모 한미연합 포병훈련은 양국의 자존심이 걸린 무대이자 최첨단 기술과 숙련된 경험이 격돌하는 소리 없는 전쟁터였다. 이 제보병사단 예하 210야전 포병여단 소속의 엘리사 캠벨 대위는 이번 훈련에 떠오르는 별이었다. 웨스트포인트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인공위성과 연동되는 최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 아스가르드의 개발에도 참여한 그녀는 살아있는 데이터 그 자체였다. 금발머리를 질끈 묶고 티끌 하나 없는 전투복을 입은 그녀의 푸른 눈은 언제나 목표물이 아닌 모니터 속의 숫자를 향해 있었다. 그녀에게 폭격이란 수많은 변수를 정확한 공식에 대입하여 오차없는 결과값을 도출해내는 정교한 수학 문제와 같았다. 그녀의 부대는 이번 훈련에서 단 한 발의 오차 사격도 없이 모든 목표물을 정확히 파괴하며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었다. 그런 그녀의 눈에 대한민국 육군 제5포 병여단의 하진우 중사는 구시대의 유물처럼 보였다. 그의 진지는 캠벨 대위의 통제 막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K9 자주포 옆에 선 그는 첨단 장비 대신 바람의 방향을 읽기 위해 한 줌의 흙을 허공에 날리고 먼 산의 아지랑이를 보며 대기의 밀도를 가늠했다. 그의 부대원들은 그를 단순한 상급자가 아닌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는 스승처럼 따랐다. 그의 눈은 모니터가 아닌 포탄이 떨어질 먼 땅과 그 땅을 감싸고 있는 하늘을 향해 있었다. 그는 포신이 내뿜는 화염의 색으로 그날의 습도를 읽었고 포탄이 돼지를 때리는 소리의 시차로 거리를 재확인했다. 두 사람의 첫 공식적인 만남은 연합군 지휘관들이 모두 모인 중간 전술회의에서 이루어졌다. 캠벨 대위가 아스가르드 시스템의 압도적인 정확성에 대해 브리핑하며 스크린을 가득 채운 데이터 그래프를 설명하고 있을 때였다. 캠벨 대위의 브리핑은 인상적이군. 하지만 실제 전장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늘 존재하기 마련이지. 회의를 주관하던 한국군 장성이 부드럽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는 회의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있던 하진 중사를 지목했다. 하중사 자네 생각은 어떤가? 수십 년간이 땅에서 포를 쌓은 자네의 감이라는 것도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을 텐데 모든 시선이 하진 후 중사에게로 쏠렸다. 캠벨 대위는 어이가 없다는 듯 옅은 비웃음을 머금었다. 감주의 통역 장교가 인투이션 혹은 것 필링이라고 속삭여 주었지만 그녀에게 그 단어는 미신이나 주술과 동의어였다. 하진우 중사는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부진 체격과 햇볕에 그을린 얼굴, 굳게 담은 입술은 그가 보낸 세월을 짐작하게 했다. 데이터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땅의 미세한 떨림, 구름의 이동 속도, 심지어는 새들이 날아가는 방향조차도 포탄의 궤적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계가 읽지 못하는 자연의 언어를 읽는 것이 포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미군 장교들 사이에서 작은 수근거림이 이었다. 캠벨 대위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미안하지만 중사, 그건 전근대적인 발상 아닌가요? 우리는 지금 손가락 하나로 대륙을 파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자연의 언어라는 건 결국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대한 변명일 뿐이죠. 아스가르드는 그 모든 변수까지 계산해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하진 후 중사는 그녀를 가만히 응시했다. 그의 눈은 분노나 당황이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한 호수와 같았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 뒤 자리에 앉았다. 그 침묵이 캠벨 대위에게는 패배 인정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승리감에 저절을 으쓱하며 브리핑을 마쳤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를 걸어가는 캠벨 대위에게 동료 미군 장교가 물었다. 오늘 좀 날카로웠던 거 아니야? 저 사람 군에서는 전설이라던데? 전설. 데이터로 증명되지 않는 전설은 신화일 뿐이죠. 그리고 신화는 박물관에나 어울리는 것이고 그녀는 차갑게 내뱉으며 자신의 막사로 향했다. 그날 이후 캠벨 대위는 사사건 하진 중사를 무시하고 그의 방식을 편화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무시한 그 고유한 침묵 속에 강철마저 녹일 수 있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그 불꽃은 곧 그녀의 오만한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 운명의 서곡이었다. 훈련이 중반을 넘어서자 캠벨 대위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다. 그녀가 이끄는 미군 포병대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방불케 하는 정확도로 가상의 적지를 초토화시켰다. 반면 하진우 중사의 부대는 훈련성과 면에서 캠벨의 부대에 뒤처지고 있었다. 그는 속도나 효율성보다는 각 포반의 팅크와 대원 개개인의 상황 판단 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때로는 일부러 사격 통제 장치에 전원을 내리고 부대원들에게 지도와 나침반 그리고 자신의 눈만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폭격하는 훈련을 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하중사의 훈련 방식은 캠벨 대위에게 더할 나위 없는 조롱거리였다. 그녀는 연합군 장교들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보란듯이 큰 소리로 말했다. 한국군은 아직도 색해전 방식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모양이군요. 저러다 실제 상황이 터지면 삽으로 포탄이라도 퍼서 던질 건가요? 비아냥거림에 몇몇 미군 장교들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한국군 장교들의 얼굴은 굳어졌다. 하진우 중사는 그 자리에서도 묵묵히 식사만 할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그의 부대원들에게는 분노를, 캠벨 대위에게는 더 큰 오만함을 심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훈련의 일환으로 양국군의 자존심을 건 특별한 과제가 주어졌다. 로드 사격장 내에서도 가장 험준한 산악 지형 깊숙한 곳, 수십 년간 그 누구도 단 한 발로 맞추지 못했다고 알려진 전설적인 목표 지점. 악마의 눈동자 데벌즈 아이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악마의 눈동자는 거대한 바위산 중턱에 기한 형태로 뚫린 작은 동굴이었다. 직경이 10m도 채 되지 않는 그곳은 협곡 사이에 위치해 있어 바람이 시시각 방향을 바꾸며 소용돌이 쳤고 계곡의 찬 공기와 산증성이의 더운 공기가 만나 예측 불가능한 난계류를 만들어냈다. 최첨단 기상 예측 장비로도 그 주변의 미세한 기류 변화까지는 완벽하게 포착할 수 없었다. 역대 최고의 포수들도 번번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악마의 눈동자는 로드리게스 사격장의 불가능한 신화로 자리 잡고 있었다. 연합군 지휘부는 이 목표 지점을 제시하며 아스가르드 시스템의 한계 테스트와 인간의 직관이 개입할 여지를 시험해 보고자 했다. 당연히 첫 번째 도전은 캠벨 대위의 몫이었다. 그녀는 자신만 했다. 신화는 깨지라고 있는 거죠. 아스가르드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지난 50년간 한반도 전역의 기상 데이터가 모두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 협곡의 변칙적인 바람 패턴까지도 예측 가능합니다. 그녀는 수십 대의 모니터가 번쩍이는 이동 지휘 막사에서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며 완벽한 재원을 산출해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첫 발은 목표 지점에서 한참 벗어난 산등성이에 떨어졌고 두 번째, 세 번째 포탄 역시 악마의 눈동자를 비웃기라도 하듯 주변의 바위들만 부수었다. 예측 불가능한 협곡의 바람이 포탄을 제멋대로 가지고 녹 것이다. 완벽했던 그녀의 세계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분노와 당혹감으로 얼굴이 붉어진 캠벨 대위는 모니터를 노려보았다. 그때 지휘부에서 다음 도전자이자 마지막 도전자로 하진우 중사를 지명했다. 캠벨 대위는 실소를 터뜨렸다. 컴퓨터로도 안 되는 일을 저 원시인이 해내겠다고. 무너진 자존심은 비뚤어진 도발심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모든 장교들이 들을 수 있는 통신망을 통해 하진 중사에게 말했다. 좋아요, 전설의 포수님. 어디 한번 실력 발휘해 보시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제안 하나 하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조롱과 경멸을 가득 담아 말을 이었다. 만약 당신이 저가 짜는 바위 구멍에 포탄을 단 한 발로 명중시킨다면 내가 당신과 결혼해주지. 그래, 그것뿐만이 아니야. 당신의 아이까지 낳아주겠어. 전설의 폭격 지점을 맞춘 남자의 아들이라면 꽤나 걸작이 태어날지도 모르니. 통신망 너머로 순간 정적이 흘렀다. 성의과 인종차별이 뒤섞인 한 인간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은 모욕적인 발언이었다. 한국군 장교들은 경악했고 일부 미군 장교들조차 얼굴을 굳혔다. 하지만 하진우 중사의 진지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들려오지 않았다. 그는 K9 자주포 옆에 서서 아득히 먼 곳에 있을 악마의 눈동자를 망원경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주변으로 그의 부대원들이 분노로 주먹을 떨면서 있었다. 하지만 하중사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그는 통신망의 수신 버튼을 눌렀다. 모두가 그의 반응을 숨죽여 기다렸다. 그가 어떤 욕설을 퍼부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다. 그러나 통신망을 통해 들려온 것은 모든 감정이 배제된 지극히 평온하고 건조한 목소리였다. 사격 재원 장전. 그것이 전부였다. 그는 그녀의 도발에 대구할 가치조차 느끼지 않는다는 듯 오직 자신의 임무에만 집중했다. 그 고유한 무시가 캠벨 대위에게는 그 어떤 분노의 표출보다 더한 모욕감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스크린을 노려보았다. 스크린에는 하진우 중사의 진지가 잡혀 있었다. 그는 흙을 한 줌 쥐어 바람에 날려보내고 하늘을 한참이나 올려다본 뒤 포수에게 몇 마디 속삭였다. 그것이 그의 사격 준비의 전부였다. 잠시 후 돼지를 뒤흔드는 괴음이 울려 퍼졌다. 하진우 중사가 쏜 155mm 고폭탄은 거대한 포물선을 그리며 하늘로 솟구였다. 연합군 지휘 통제실의 모든 장교들은 대형 스크린의 시선을 고정한 채 숨을 죽였다. 캠벨 대위 역시 팔짱을 낀 채 입가에 여전히 냉소를 머금고 스크린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 컴퓨터는 이미 탄도를 계산하고 있었다. 저 각도로는 어림없어. 협곡의 상승 기류에 밀려 목표 지점 상단을 때리겠군. 포탄은 정점에 도달했다가 무서운 속도로 강화하기 시작했다. 악마의 눈동자가 있는 협곡으로 진입하는 순간 모두가 예측했던 대로 포탄이 미세하게 위로 떠오르는 것이 보였다. 협곡의 변덕스러운 바람이 또다시 심수를 부리는 순간이었다. 캠벨 대위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역시나 저런 원시적인 방법으로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기한 일이 벌어졌다. 상승 기류에 밀려 올라가던 포탄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기라도 한 듯 갑자기 방향을 틀어 아래로 뚝 떨어졌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찾아가는 듯한 기괴한 움직임이었다. 협곡에 소용돌이치는 바람 중 짧은 순간 생겨나는 하강 기류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고 그 흐름에 몸을 실은 것이었다. 저건 말도 안 돼. 이 캠벨 대위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녀의 아스가르드 시스템조차 예측하지 못했던 찰나의 순간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바로 그 바람의 길을 하진는 어떻게 읽어낸 것이란 말인가? 화 스크린 속에서 악마의 눈동자가 거대한 성광과 함께 폭발했다. 먼지 구름이 거치자 동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거대한 바위산 중턱에 시커먼 구멍만 남아 있었다. 완벽한 직격이었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불가능의 신화가 단 한 발의 포탄에 의해 깨지는 순간이었다. 지휘 통제실은 잠시 동안의 침묵 끝에 엄청난 환호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한국군 장교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했고 미군 장교들조차 경애와 감탄이 뒤섞인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오직 캠벨 대위만이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녀의 푸른 눈동자는 스크린 속의 폭발 장면을 담고 있었지만 초점은 흐릿했다. 자신의 모든 지식과 데이터, 신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기계가 읽어내지 못하는 자연의 언어.
그녀가 미신이라 치부했던 바로 그 감이 만들어낸 기적을 그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말았다. 그녀의 뇌리에는 자신이 통신망을 통해 내뱉었던 모욕적인 내기가 스쳐 지나갔다. 결혼해주지. 당신의 아이까지 낳아주겠어. 장난과 조롱으로 던졌던 그 말이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부메랑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수치심과 당혹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경외감이 뒤섞여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때 통신망에서 하진우 중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도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다. 목표 명중 임무 완료. 그는 자신의 위대한 업적에 대해 단 한마디의 자부심도 승리의 감격도 드러내지 않았다. 마치 늘 해오던 일상적인 과업을 마친 것처럼 그는 캠벨의 내기에 대해서도 이런 반구 언급하지 않았다. 그 완벽한 무식. 그것은 그녀의 오만한 자존심에 가해진 가장 완벽한 일격이었다. 캠벨 대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통제실을 빠져나와 비틀을거리며 자신의 막사로 향했다. 막사에 들어선 그녀는 문을 잠그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패배자의 얼굴을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쌓아올린 지식의 성이 얼마나 좁고 편협했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감히 조롱했던 저 고요한 한국인 중사가 얼마나 깊고 거대한 세계를 품고 있는지를 그날 밤 캠벨 대위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전설이 탄생하는 순간을 목격한 충격과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자괴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리고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하지우라는 남자에 대한 이해하고 싶다는 강렬한 호기심이었다. 그날 밤 엘리사 캠벨 대위의 막사는 그녀만의 작은 지옥으로 변했다.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아득한 포물선을 그리며 협곡의 바람을 제압하던 포탄의 잔상이 어른거렸고 눈을 뜨면 모니터 화면에 선명하게 찍혔던 목표명 중이라는 글자가 망령처럼 떠다녔다. 그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전투복도 벗지 않은 채 사격 통제 시스템 아스가르드의 메인 프레임 앞에 앉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분주하게 춤을 췄다. 변수를 찾자 내가 놓친 변수가 있었을 거야. 그녀는 악마의 눈동자 주변의 모든 기상 데이터를 다시 입력했다. 지난 72시간 동안의 풍량, 풍속, 기압, 습도, 온도 변화를 분 단위로 쪼개어 분석했다. 협곡 내부에 설치된 미세 기상 센서가 보내온 데이터까지 총동원했다. 그리고 하진 중사가 포를 쏘았던 그 순간에 모든 물리적 조건을 그대로 재현하여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반복했다. 결과는 언제나 같았다. 명중 확률 0.0017%, 사실상 불가능. 기적이거나 혹은 시스템이 인지하지 못하는 미지의 변수가 작용했다는 뜻이었다. 젠장. 그녀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웨스트포인트 시절부터 그녀를 지탱해온 것은 숫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모든 현상은 수치로 환원될 수 있고 통제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오늘 하지우라는 한 명의 인간은 그녀가 평생 쌓아 올린 신념의 대성당을 단 한 발의 포탄으로 남김없이 파괴해버렸다. 그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다. 자신의 세계가 부정당하는 듯한 근원적인 공포였다. 그녀는 시뮬레이션의 변수 설정에 인간의 직관 휴먼 인투이션이라는 항목을 추가해보려다 실수를 터뜨리며 그만두었다. 정량화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데이터로 입력한단 말인가? 그는 대체 무엇을 본 것일까? 바람에 흩날리던 한 줌의 흙에서 느릿하게 흘러가던 구름의 그림자에서 그는 대체 어떤 방정식을 읽어낸 것일까? 그녀의 머릿속은 경외와 질투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으로 뒤엉혀 있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내뱉었던 끔찍한 내기를 떠올렸다. 결혼해주지. 당신의 아이까지 낳아주겠어. 그 말이 담고 있던 경멸과 오만남의 무게가 납덩이처럼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그 내기에 대해 이런 반구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응답이었다. 그는 그녀를 상대로 이겼다는 사실 자체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는 오직 자신의 포 그리고 목표물과만 대화하고 있었다. 자신은 처음부터 그의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미미한 소음이었을 뿐이다. 그 사실이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그녀가 쾌한 눈으로 아침을 맞았을 때 훈련장의 비상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훈련의 제2단계 가상의 적 홍굴레드 포스에 의한 기습 침투 및 아군 지휘부 교란 시나리오가 발동된 것이었다. 훈련 상황은 급박했다. 홍군은 예상치 못한 루트로 침투해 주요 통신 시설을 파괴하고 강력한 전파 방해제를 가하기 시작했다. 연합군 지휘부의 통신망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젠장 아스가르드 시스템이 먹통이야. 데이터 링크가 계속 끊기고 있어? 캠벨의 부관이 소리쳤다. 모니터 화면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노이즈와 깨진 데이터 조각들만 가득했다. 적의 전파방에는 아스가르드의 신경만과도 같은 데이터 링크를 정확히 노리고 있었다. 위성과의 연결은 물론 각 포대와 주고받는 실시간 정보까지 모두 왜곡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밀 포격을 한다는 것은 눈을 가리고 바늘 귀에 실을 꿰려는 것과 같았다. 설상가상으로 아군 특수부대 블랙팀이 적후방 깊숙이 고립되었다는 긴급 전문이 들어왔다.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퇴로를 막고 있는 적의 기계화 부대를 정확히 타격해야만 했다. 하지만 적의 위치 정보는 전파 방해 때문에 오염되어 있었고 마지막으로 수신된 좌표는 이미 10분 전의 것이었다. 10분이면 기계화 부대가 수엠를 이동하기 경우의 수로 계산해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추측에 불과했다. 단 한 번의 오차는 고립된 아군의 전멸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세계는 통제불능의 혼돈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키보드 위로 뚝 떨어졌다. 그 순간 그녀의 뇌리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기계가 읽지 못하는 자연의 언어를 읽는다던 남자. 바람의 흐름과 땅의 떨림으로 전장을 꿰뚫어 본다던 남자. 하진우 중사, 자존심이 불타는 듯 했다.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자신의 패배를 자신의 방식이 틀렸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꼴이었다. 하지만 모니터 속에서 깜빡이는 아군 부대의 위태로운 신호를 보자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이건 그녀의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수십 명의 목숨이 달린 문제였다. 캠벨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두간의 만류를 뿌리치고 통제실을 뛰쳐나갔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한국군 포대가 있는 방향으로 달려갔다. K9 자주포들이 위용을 드러내고 있는 진지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하진후 중사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그는 최첨단 통제 막사가 아닌 육중한 K9 자주포의 포신 아래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기름대로 새까맸고 그는 렌치 하나를 든 채 포신의 유압장치를 직접 점검하고 있었다. 포탄이 발사될 때의 미세한 반동 차이까지도 직접 몸으로 느끼고 조율하려는 듯 그는 거대한 강철 덩어리를 마치 자신의 분신처럼 다루고 있었다. 그 모습은 그녀에게 또 한 번의 충격을 주었다. 그녀에게 포란 모니터 속의 아이콘일 뿐이었지만 그에게 포는 살아있는 생명이자 함께 전장을 누비는 전우였다. 캠벨은 그의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하진후 중사는 그녀의 기척을 느꼈는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도 기름대가 묻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고요했다. 캠벨은 마른 침을 삼켰다. 수십 명의 장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브리핑하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기름때 묻은 한 명의 부사관 앞에서 입을 떼기가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며 도움을 청했다. 하중사님.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급존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그녀의 단단했던 자존심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비참함 대신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무너진 성벽 너머로 그녀는 비로소 세계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다. 사진우 중사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기름 묻은 손을 작업에 쓱 닦아내며 캠벨의 얼굴을 물끄러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푸른 눈동자에는 초조함과 절박함 그리고 한 가닥의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이미 모든 상황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듯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한국군 작전 통제실 KTO로 향했다. 캠벨은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이 도착한 한국군 통제실은 미군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다. 번쩍이는 수십 대의 첨단 모니터 대신 벽면에는 거대한 군사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는 여러 색깔의 펜으로 쓴 작전 기호와 등고선을 따라 그어진 예상 이동 경로들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다. 통신병들은 지지직거리는 무전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군의 목소리를 한자 한자 받아 적고 있었다. 모든 것이 첨단보다는 기본의 기계보다는 사람에 의존하고 있는 듯 보였다. 캠벨은 자신이 분석한 데이터를 브리핑했다. 오염된 좌표적의 예상 이동 경로 그리고 자신이 계산해낸 몇 가지 사격 재원을 설명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자신감이 없었다. 이동 속도와 마지막 교전 기록을 바탕으로 볼 때 적은 어우 7 혹은 어우 9 지점으로 향하고 있을 확률이 73%입니다. 하지만 전파 방해 때문에 정확한 위치 특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녀의 설명이 끝나자 하지우는 모니터를 보는 대신 벽에 걸린 거대한 종이 지도로 다가갔다. 그는 지도 위에 손가락을 짚어가며 캠벨에게 물었다. 그의 질문들은 지극히 단순하고 본질적인 것들이었다. 마지막으로 통신이 된 시각이 동특기 전이었나? 네, 5시 32분입니다. 그때 안개는 짙었나? 이 지역은 아침 안개가 유독 심한 곳인데 기상 데이터상으로는 가시거리 50m 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적은 능선을 타지 않았을 것이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능선을 타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 그들은 분명 계곡을 따라 움직였을 거다. 특히 이 뱀의 협곡을. 그의 손가락이 지도 위에 좁고 구불구불한 계곡을 가리켰다. 그곳은 위성으로는 숲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지도상으로만 존재하는 길이었다. 캠벨은 반박했다. 하지만 그 길은 진흙탕이라 기계화 부대의 기동성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그 길을 택할 확률이 5% 미만입니다. 데이터는 땅의 상태를 모르지. 하진는 짧게 대답했다. 어제 오후에 소나기가 내렸다. 이 지역의 흙은 물을 먹으면 차흙처럼 변해서 오히려 전차의 궤도가 더 잘 박힌다. 미끄러지지도 않고 소음도 적지. 그들은 일부러 그 길을 택했을 거다. 자신들이 보이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통제실의 모든 장교들이 숨을 죽였다. 그는 마치 그곳에 직접 다녀온 사람처럼 지형과 날씨가 만들어내는 변수를 짚어내고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쯤이면 이동을 멈추고 이 지점에서 매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의 손가락이 뱀의 협곡이 끝나는 지점 작은 분지를 가리켰다. 아군 블랙팀이 구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분지를 통과해야 한다. 적들은 바로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거다. 우리가 그들의 마지막 위치라고 추측하는 어우7이나 어우9 지점에 포격을 가해주길 바라면서 그것은 캠벨의 계획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완전히 새로운 가설이었다. 데이터에 기반한 확률이 아닌 지형과 적의 심리를 읽는 경험에 기반한 통찰이었다. 캠벨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만약 그의 말이 맞다면 자신의 계획대로 포격했을 경우 아군 특수부대는 적의 매복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셈이 된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확신하죠? 캠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진노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이산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으니까? 저 협곡은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함정이지만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최고의 요새다. 나라도 그렇게 하겠다. 결단의 순간이 왔다. 연합군 사령관은 모니터 속에 깨진 데이터와 지도 앞에 선한 노련한 부사관을 번갈아 보았다. 수십 명의 목숨이 그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잠시 동안의 무거운 침묵 끝에 사령관이 입을 열었다. 좋다. 하중사의 판단을 믿는다. 모든 포대는 하중사가 지정하는 좌표의 화력을 집중하라. 캠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이것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직감도 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각 포대의 사격 제원을 하달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단호했다. 그는 단순히 좌표 하나를 부르는 것이 아니었다. 1포 편각 두루 8부 5공 사각 하나호 초탄은 연막탄으로 적의 시야를 먼저 차단한다. 2포와 3포는 1포 발사 5초 후 지정된 좌표의 좌우 50m 지점에 고폭탄을 발사하여 퇴로를 막는다. 4부터 6포까지는 적의 매복 예상 지점에 시간차를 두고 집중 포격을 가한다. 그것은 단순히 한 지점을 파괴하는 것이 아닌 적을 고립시키고 혼란에 빠뜨리고 선멸하는 정교하게 짜인 전술이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그는 각기 다른 포대에 각기 다른 임무를 부여하며 완벽한 화력의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의 명령과 함께 K9인 자주포들이 일제히 불을 뿜었다. 돼지가 거대한 북소리처럼 울렸다. 캠벨은 마른 침을 삼키며 무전기에서 들려올 블랙팀의 보고를 기다렸다. 1분, 2분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바로 그때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블랙팀의 팀장이었다. 여기는 블랙팀. 방금 전방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다. 정확히 우리가 예측했던 적의 매복 지점이다. 연막탄 덕분에 시야가 확보됐고 적들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무사히 빠져나왔다. 신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포격이다. 통제실 안에서 엄청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캠벨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는 경이로운 눈으로 옆에 서 있는 하지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지도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마치 이 모든 결과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 순간 캠벨은 깨달았다. 자신이 그토록 쫓았던 데이터와 숫자는 결국 과거의 기록일 뿐이라는 것을. 하지만 하진는 전장에 살아있는 흐름을, 미래를 읽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경험을 넘어선 전장과 하나가 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경지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모든 장교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향해 허리를 숙여 격했다. 군의 위계 질서를 뛰어넘는 한 명의 군인이 다른 한 명의 위대한 군인에게 보내는 최고의 존경의 표시였다. 고맙습니다, 중사님. 당신이 우리 모두를 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오만함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과 감사만이 가득했다. 하진우는 그제야 그녀를 돌아보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그들의 관계에 얼어붙어 있던 모든 것을 녹여내리는 따스한 본벽과도 같았다. 그날의 성공적인 작전은 훈련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하진우 중사는 연합군 전체의 영웅이 되었고 그가 보여준 경이로운 통찰력은 아날로그의 역습이라는 이름으로 장교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것은 엘리사 캠벨 대위였다. 그녀는 더 이상 데이터가 전부라고 말하지 않았다. 회의 시간에도 조용히 하진 후의 의견을 경청했고 훈련 중에는 직접 한국군 포대를 찾아가 그의 부대원들이 어떻게 훈련하는지를 지켜보았다. 작전이 성공한 날 저녁 한국군 부대에서는 조촐한 축하 파티가 열렸다. 삼겹살 굽는 냄새와 장병들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훈련장의 밤을 채웠다.
캠벨은 미군 사령관의 격려를 받고 부대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초대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그녀였지만 한국군 장병들이 건네는 상추쌈과 소주 한 잔에 조금씩 경계를 풀기 시작했다. 한참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캠벨은 혼자 진지 한쪽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하진우를 발견했다. 그는 시끄러운 파티의 중심에서 한 발짝 물러나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고요했다. 캠벨은 잠시 망설이다가 손에 든 캔커피 2개 중 하나를 들고 그에게 다가갔다. 여기요. 그녀가 내민 커피를 보고 하진은 조금 놀란 듯했지만 이내 말없이 받아들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나란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장병들의 노랫소리가 어색한 침묵을 메워주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캠벨이었다. 오늘 정말 놀라웠어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죠? 산이 말해준다는 거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하진은 따뜻한 캔커피를 손에 준 채 먼 산의 능선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우리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군인이셨습니다. 장교도 포병도 아니고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넘나들던 지게부 대원이셨죠. 그의 이야기는 캠벨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그를 모르셨습니다. 지도도 볼 줄 모르셨죠. 그분에게 지도는 그저 종이 위에 그어진 선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발바닥으로 지도를 읽으셨습니다. 흙의 감촉으로 비가 올지 안 올지를 아셨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를 듣고 바람의 길을 찾으셨죠. 어느 능선이 가장 안전한지, 어느 계곡에 적이 숨어 있을지는 몸이 먼저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산 전체가 거대한 생명체처럼 느껴졌다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어릴 적에 할아버지를 따라 이 산 저 산을 많이 다녔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죠. 진호야, 포수는 단순히 쇠포탄을 멀리 날리는 사람이 아니다. 저 산 너머에서 우리의 형제들이 적과 싸우고 있을 때 그들의 등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가 되어주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는 포를 쏘기 전에 항상 저 산 너머의 형제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들의 숨소리를 듣고 그들의 공포를 함께 느껴야만 살아있는 포를 쏠 수 있다고. 그의 목소리는 담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이어져온 깊은 책임감과 철학이 담겨 있었다. 캠벨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의 침착함과 고유함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무거운 책임감을 지고 있기에 사사로운 감정에 흔들릴 여유가 없는 것이었다. 그에게 포격은 숫자의 게임이 아닌 동료의 생명을 지키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다. 그의 이야기에 감명받은 캠벨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는 항상 최고가 되어야만 했어요. 웨스트포인트에서 여생도로 살아남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남자 생도들보다 조금이라도 못하면 역시 여자는 안 되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죠. 그래서 감정을 드러내는 건 약점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오직 완벽한 데이터와 논리만이 저를 지켜줄 수 있는 갑옷이라고 믿었죠.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당신의 그 감이라는 것이 제 갑옷을 위협하는 가장 큰 변수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당신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세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고 오만했어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하진호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요, 캠벨 대위. 단지 그 강함을 증명하는 방식이 나와 달랐을 뿐이지. 때로는 가장 단단한 갑옷이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되기도 하는 법이니까. 그의 말은 따뜻한 위로가 되어 그녀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두 사람은 국적과 계급, 성별을 넘어 군인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의 아픔과 무게를 이해하는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경쟁자로 보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다른 점을 존중하고 배울 수 있는 동료이자 전우가 되어가고 있었다. 밤은 깊어지고 파티는 끝나갔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서서 수많은 별들이 쏟아지는 포천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낮 동안 포성과 화약 연기로 가득했던 전장은 이제 귀뚜라미 소리와 부드러운 반바람 소리만이 가득한 평화로운 공간이 되어 있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캠벨은 자신도 모르게 하진 후의 옆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섰다. 그의 어깨에서 느껴지는 단단함과 온기가 그녀가 평생을 두르고 있던 차가운 갑옷보다 더 안전하고 든든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서 존경심과는 또 다른 아주 따뜻하고 간지러운 감정이 조용히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다. 전쟁터에서 피어난 아주 작은 사랑의 씨앗이었다. 한미연합훈련의 마지막 단계는 철 삼각형이라 불리는 엄준한 산악지대에서 펼쳐지는 24시간 연속 종합전술훈련이었다. 이 훈련의 성패는 전방 깊숙이 침투하여 정확한 화력 지원 좌표를 유도하는 최전방 관측소의 역할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이번 훈련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능선 위의 관측소에는 연합군 지휘부의 특별 지시로 엘리사 캠벨 대위와 하진 중사가 한 팀으로 배정되었다. 최첨단 데이터 분석 능력과 야전의 경험적 직관을 결합하여 최상의 시너지를 내보라는 의도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강제적으로 주어진 단둘만의 시간이었다. 헬기로 능선에 내린 두 사람은 신속하게 관측을 구축했다. 위장막으로 덮인 작은 차 안에는 통신 장비와 관측 장비가 빼곡히 들어찼다. 폭이 2미터도 되지 않는 좁은 공간. 두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어깨가 스치고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훈련이 시작되었다. 캠벨은 위성으로부터 전송되는 실시간 영상과 적외선, 감지 데이터를 분석했고 하진는 쌍안경으로 능선 아래의 미세한 움직임을 쫓았다. 11시 방향 능선 아래 세 번째 수풀 열반 감지 보병 3명으로 추정 확인 바람은 북서풍 풍속 산노트 102 습도 75% 폭격 재원 수정 필요.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완벽하게 호흡했다. 그녀가 찾아낸 데이터를 그가 현실의 변수에 맞춰 보정했고 그가 감지한 미세한 변화를 그녀가 시스템에 입력하여 정확도를 높였다. 그들의 지휘 아래 연합군의 포탄은 마치 신의 손길처럼 가상의 적들을 정확히 타격했다. 그들의 관측소는 전장의 흐름을 지배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석과도 같았다. 하지만 전장 의신은 그들의 완벽한 조화마저 시기하는 듯했다. 훈련 시작 10시간이 지났을 무렵이 순식간에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다. 한반도의 여름에 흔히 찾아오는 변덕스러운 국지성 호우였다. 처음에는 가늘게 시작된 빗줄기는 순식간에 양동이로 퍼붓는 듯한 폭우로 변했다. 젠장 낙뢰다.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천지를 뒤흔드는 괴음이 터져나왔다. 바로 그때 관측소 옆에 거대한 소나무가 불꽃에 휩싸이며 타들어갔고 강력한 서지 전류가 통신 장비를 덮쳤다. 치지거리는 소음과 함께 모든 통신 장비의 전원이 꺼져버렸다. 위성 링크도 부대와의 교신망도 모두 끊겼다. 두 사람은 순식간에 전장의 미아가 되었다. 비상용 무전기는 먹통이야라도 맞은 것처럼 모든 게 나갔어. 설상가상으로 폭우를 이기지 못한 능선의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화르르르릉 하는 괴음과 함께 그들이 올라왔던 유일한 퇴로가 흙과 바위더미에 완전히 막혀버렸다. 이제 그들은 문명 세계와 완벽하게 단절된 고립된 섬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훈련은 즉각 중단되었지만 폭우와 안개 때문에 헬기를 이용한 구조는 불가능했다. 두 사람은 이 작은 참 안에서 예측할 수 없는 시간 동안 비와 추위 그리고 불확실성과 싸워야만 했다. 밤이 되자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다. 흠뻑 젖은 전투복은 차가운 갑옷처럼 변해 온몸의 체온을 빼앗아갔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버티던 캠벨조차도 제어할 수 없는 떨림의 입술이 파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을 악물고 떨지 않으려 애었지만 몸은 본능적으로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진호는 말없이 자신의 배낭을 열었다.
그는 방수패 고이 쌓여 있던 마른 네이와 전투복 상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갈아입어. 이러다간 저체온증으로 큰일 나오. 하지만 그럼 중사님은 나는 당신보다 이 땅의 추위에 익숙해. 괜찮아. 그는 단호하게 말하고는 위장막 밖으로 몸을 돌렸다. 캠벨은 잠시 망설이다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젖은 옷을 벗고 그가 건넨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다. 아직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한 옷은 단순한 청각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녀를 감싸주는 따뜻한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그가 다시 참 안으로 들어왔을 때 캠벨의 떨림은 조금 잦아들어 있었다. 하진우는 대검으로 마른 나뭇가지를 긁어 부싯깃을 만들고 방수 성냥을 이용해 작은 불을 피우는데 성공했다. 참 안에 피어오른 작은 불꽃은 어둠과 추위를 몰아내고 두 사람의 지친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좁은 공간 타오르는 불꽃 쏟아지는 빗소리. 세상에 오직 두 사람만 남겨진 듯한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 속에서 모든 계급과 국적, 자존심의 껍데기는 벗겨지고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이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다. 캠벨은 무릎을 감싸 안고 불꽃을 바라보았다. 평생을 통제와 계획 속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이처럼 완벽한 통제불능의 상황은 처음이었다. 이상하게도 두렵기보다는 오히려 평온함이 느껴졌다. 옆에 앉은 이 남자의 고요한 존재감 때문일까? 그는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동의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내고 있었다. 무섭지 않아요? 캠벨이 조용히 물었다. 하진는 불꽃을 들여다보며 대답했다. 두려워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건 없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지. 체온을 유지하고 구조를 기다리는 것. 그의 담담한 목소리에 캠벨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나약함을 드러내고 말았다. 나는 무서워요. 지금이 상황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 통제를 벗어나는 게 무서워요. 완벽하지 않으면 뒤처지고 실패하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항상 시달려 왔어요. 단 한순간도 편하게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우는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불빛에 비친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따뜻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전투복 소매를 찢어 비에 젖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바꿔주기 시작했다. 그의 투박하지만 다정한 손길에 캠벨은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긴장이 눈녹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저항 없이 그의 손길에 몸을 맡겼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온기를 찾아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의 단단한 어깨는 세상 그 어떤 방패보다도 든든하게 느껴졌다. 사진우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그녀를 거부하지 않고 가만히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었다. 그리고는 남은 팔로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의 심장 박동이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사모 밖에서는 세상이 무너질 듯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들의 작은 공간 안에는 그 어떤 위험도 침범할 수 없는 고요하고 따뜻한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캠벨은 그의 품 안에서 평생 처음 느껴보는 깊은 안도감에 빠져들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존경과 호기심으로 시작되었던 감정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이끌림이 되어 두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밤새 몰아치던 폭풍우는 동이틀 무렵 거짓말처럼 멎었다. 빗소리가 머은 세상은 유난히 고요했고 짙은 안개가 숲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사진 후에 품에 기댄 채 잠들었던 캠벨은 새들의 지저김에 희미하게 눈을 떴다. 밤새 그녀를 감싸고 있던 그의 팔은 여전히 단단했고 그의 심장 박동이 등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녀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다. 그녀가 뒤척이자 하진도 잠에서 깨어났다. 두 사람의 시선이 좁은 공간 속에서 마주쳤다. 여색함보다는 함께 하룻밤의 사투를 버텨낸 동지애와 그 이상의 미묘한 감정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하진은 조심스럽게 팔을 풀었고
캠벨은 아쉬운 마음을 감추며 몸을 일으켰다. 몸은 좀 괜찮. 내 옷 덕분에 따뜻하게 잘 잤어요. 캠벨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두 사람은 남은 비상식량인 육포와 초코바를 나누어 먹으며 말없이 아침을 맞았다. 안개 때문에 구조 헬기가 뜨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터였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또다시 캠벨이었다. 중사님은 훈련이 끝나면 아니 군생활이 끝나면 뭘 하고 싶으세요?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이었지만 어젯밤을 함께 보낸 두 사람 사이에서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하진우는 먼 곳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의외의 대답을 내놓았다. 작은 어촌 마을로 돌아갈 거요.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작은 배가 한 척 있거든. 그걸로 고기나 잡고 바다나 보면서 조용히 살고 싶소. 최고의 포수 전장의 전설이라 불리는 남자의 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소박한 그림이었다. 그 대단한 능력을 그냥 썩히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캠벨이 되물었다. 하진우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내게의 능력은 출세를 위한 도구가 아니여. 그저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책임감 같은 거지. 평생 포성을 들으며 살았으니 남은 인생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살고 싶다는 생각해 본 적 없어? 그의 말에 캠벨은 가슴을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인생 계획표에는 별 4개를 단군이 되는 것까지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지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에게 군인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지만 그에게는 살 그 자체이자 벗어나고 싶은 굴레이기도 했다. 그녀는 문득 그의 손등에 길게 나 있는 흉터를 보았다. 어젯밤 불빛 아래에서도 얼핏 보였던 상처였다. 그 상처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하진우는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 보았다. 오래된 상처인 듯 하얗게 변해 있었다. 몇 년 전 실사격 훈련 때였소. 갓으로 온 신병 하나가 잔뜩 겁을 먹고는 포탄 장전을 실수했지. 유폭 직전의 아찔한 순간이었어. 모두가 얼어붙었는데 그 어린 병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만 하더군. 그는 당시의 상황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순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병사를 밀치고 포탄을 처리했지. 다행히 터지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파편에 손을 좀 다쳤어. 훈장이랍시고 받은 상처. 그의 이야기는 영웅담처럼 들렸지만 그의 표정은 자랑스러움보다는 아픔에 가까웠다. 그 어린 병사의 겁에 질린 눈을 잊을 수가 없어. 전쟁이란 건 결국 저렇게 여린 아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일이지. 내가 포를 쏘는 이유는 단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아이들을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함이요. 내가 파괴하는 만큼 다른 누군가는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캠벨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가진 강함의 본질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것은 상대를 이기고 파괴하는 힘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더 크고 깊은 사랑의 힘이었다. 그녀가 평생을 추구했던 강함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흉터 가득한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그의 손은 화약과 기름 냄새 그리고 굳은 살로 거칠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손이었다. 진우 씨,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계급이 아닌 이름을 불렀다. 하진후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다. 내 모든 인생은 완벽한 계획과 통제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어젯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처럼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시간이 내 평생 가장 평온하고 행복하게 느껴져요. 당신 때문이에요. 그녀의 푸른 눈동자가 정면으로 그를 향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경쟁심 따위는 없었다. 오직 한 남자를 향한 순수하고 깊은 감정만이 가득했다. 평생을 갑옷을 입고 살아왔는데 당신 앞에서는 자꾸만 무장해제하게 돼요. 당신이 내 갑옷을 벗겨버린 것 같아요. 그녀의 고백이 하진 후에 고요했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감싸준 그녀의 손에 힘을 주며 다른 손으로 그녀의 뺨을 조심스럽게 얼루만졌다. 그의 거친 손길이 그녀의 부드러운 뺨에 닿는 순간 캠벨은 가볍게 눈을 감았다. 엘리사,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당신이 입고 있던 갑옷은 너무 무거워 보였소. 그리고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캠벨 역시 그의 이끌림에 저항하지 않았다. 안개가 걷히기 시작한 숲의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의 입술이 마침내 포개졌다. 그것은 격정적인 키스가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영혼을 확인하며 생사의 경계에서 찾아낸 유일한 희망을 나누는 경건한 약속과도 같은 입맞춤이었다. 한참 후 두 사람이 입술을 떼었을 때 멀리서 희미하게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현실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그들의 세상은 이 작은 참 안에서 이미 영원히 변해버렸다는 것을. 구조 헬기가 능선에 착륙했을 때 두 사람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미군 대위와 한국군 중사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젖은 전투복과 지친 기세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눈빛의 이전에는 없던 미묘한 온기가 흐르는 것을 동료들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부대로 복구하자마자 두 사람은 의무실에서 간단한 검진을 받고 각자의 막사로 돌아갔다. 좁은 참호 속에서의 밀착된 시간은 꿈이었던 것처럼 두 사람은 다시 물리적 그리고 심리적인 거리감을 유지해야 했다. 캠벨은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고 하진노는 부대원들을 챙겨야 했다. 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은 온통 안개 낀 능선 위 작은 참모 속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며칠 후 길었던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알리는 폐막식이 열렸다. 양국의 군인들이 도열한 광활란 연병장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부대 대열에 섞여 서로를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당성들의 연설이 이어지고 양국의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캠벨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묵묵히 서 있는 하진호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심장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이곳에서의 훈련은 끝났고 그녀는 곧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와 그녀의 세계는 애초에 만날 수 없는 평행선과도 같았다. 전장이라는 특수한 공간이 잠시 그 궤도를 비틀어 놓았을 뿐 결국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폐막식이 끝나고 부대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캠벨은 그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수많은 눈들 때문에 차마 발걸음을 뗄 수 없었다. 그때 하진우가 잠시 대열에서 벗어나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 짧은 순간 그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녀의 손에 작은 무언가를 쥐어주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의 부대로 돌아갔다. 캠벨이 손을 펴보자 그 안에는 그들이 함께 고립되었던 능선에서 주운 듯한 작고 매끄러운 조약돌 하나가 놓여 있었다. 특별할 것 없는 돌멩이였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듯한 돌멩이를 꽉 쥐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가 본국으로 떠나는 날 미군 수송기가 대기하고 있는 활주로는 분주했다.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짐을 싣는 동안 캠벨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실망감이 밀려왔다. 역시 이게 현실이지. 군인에게 사적인 감정은 사치일 뿐이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수송기의 트랩에 오르려던 순간 저 멀리 경납고 그늘에 기대어 서 있는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다. 하진우였다. 그는 부대 마크가 없는 평범한 작업복 차림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오지 않고 그저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것이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미군 장교에게 사적인 인사를 건네는 것이 부대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배려한 그의 방식이었다. 캠벨은 동료들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그에게로 달려갔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의 얼굴에 그늘이 진 것을 볼 수 있었다. 가는군.
네, 가야죠. 어색한 대화. 수많은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캠백은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와 펜을 꺼내 무언가를 급하게 적었다. 이건 제 개인 이메일 주소예요.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그에게 메모지를 건넸다. 가끔은 데이터가 유용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녀의 말에 하진 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들의 첫 만남을 떠올리게 하는 이제는 둘만의 암호가 되어버린 농담이었다. 그는 메모지를 소중하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몸 조심하시오. 진우 씨도요. 그것이 마지막 인사였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캠벨은 뒤돌아서서 수송기를 향해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트랩을 올랐다. 수송기의 문이 닫히고 거대한 엔진이 굉음을 내며 이륙을 시작했다. 창밖으로 활주로의 풍경이 빠르게 멀어졌다. 그녀는 창문의 이마를 기점점 작은 점이 되어가는 그의 모습을 눈으로 쫓았다. 그가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그렇게 그들의 시간은 끝났다. 미국으로 돌아온 캠벨은 다시 완벽한 군인 엘리사 캠벨 대위의 삶으로 복귀했다. 국방부의 최첨단 전략 분석실에서 그녀의 능력은 여전히 최고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변해 있었다. 책상 위에는 늘 그가 준 조약돌이 놓여 있었고 잠들기 전에는 항상 개인 이메일을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몇 주가 지났을까? 거의 포기하고 있을 무렵 마침내 그에게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제목도 거창한 내용도 없었다. 그저 포천의 훈련장 근처에 핀 야생화 사진 한 장과 함께 짧은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산이 당신을 그리워하오. 그 짧은 문장에 캠벨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물리적거리는 그들의 마음을 갈라놓을 수 없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의 이메일이 시작되었다. 하루의 일과 부대 이야기, 가족 이야기, 그리고 서로에 대한 그리움. 수만의 거리와 수십 시간의 시차를 넘어 그들의 대화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졌다. 기다림의 시간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만큼 서로에 대한 감정은 더욱 깊고 단단해져만 갔다. 계절이 두 번 바뀌고 캠벨의 책상 위 달력이 뜯겨나갈 무렵 그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이 끝없는 기다림을 끝낼 용기를 내기로 시간은 때로 가장 위대한 전략가처럼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운명의 판도를 바꾼다. 하진루와 엘리사 캠벨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보낸 1년의 시간은 애한 그리움인 동시에 서로의 삶에 대한 깊은 고찰의 시기였다. 수만 km의 거리를 두고 주고받는 이메일 속에서 그들은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넘어 한 명의 인간으로서 서로의 민낯을 마주했다. 캠벨은 펜타곤의 심장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데이터가 모이는 전략 분석실에서 일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을 지울 수 없었다. 모니터 속에서 점과 선으로 표시되는 가상의 적들을 파괴하는 시뮬레이션을 반복할수록 그녀의 뇌리에 선명해지는 것은 역설적으로 사람의 온기였다. 흙냄새, 화약냄새, 그리고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그의 품에서 느꼈던 안도감.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진정으로 지키고 싶었던 것은 추상적인 국가나 명예가 아니라 구체적인 온기를 가진 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마침내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그녀의 인생 계획표에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결심이었다. 그녀는 주한미군 사령부의 한미연합작전 연락장교 자리에 지원했다. 펜타곤의 엘리트 코스를 잠시 벗어나는 어찌 보면 자천처럼 보일 수도 있는 선택이었다. 동료들은 그녀의 결정에 의아해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성공이라는 이름의 갑옷을 입고 싶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방향으로 솔직하게 나아가고 싶었다. 그리고 몇 달 후 캠벨은 다시 한국 땅을 밟았다. 하지만 그녀는 하진에게 자신의 귀환을 알리지 않았다. 이메일이나 전화로 전하는 재회가 아닌 그의 눈을 보고
그의 세상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고 싶었다. 수소문 끝에 그의 휴가 일정을 알아낸 그녀는 그가 이메일에서 가끔 언급했던 동해의 작은 어촌 마을로 향했다. 그가 언젠가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던 파도 소리가 포성을 대신하는 바로 그곳이었다. 이 이른 아침 비한 바다 내음과 갈매기 소리가 가득한 포구에 도착한 캠벨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군복이 아닌 평범한 여행자 차림의 그녀는 조금은 낯선 풍경 속에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저만치 방파제에 앉아 낡은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을 발견했다. 햇볕에 그을린 팔 다부진 어깨. 세상의 모든 소음에서 벗어난 듯 고유하고 집중력 있는 모습. 비록 군복은 입고 있지 않았지만 그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곳에는 전장의 전설 하진우 중사가 아닌 바다의 아들 하진우가 있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본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물을 손질하던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놀라움, 당혹, 그리고 이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파도처럼 그의 얼굴에 번져나갔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를 향해 성큼 걸어왔다. 엘리사, 당신이 어떻대?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캠벨은 아무 말 없이 그저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거친 두 팔로 그녀를 와락 끌어 안았다. 화약 냄새 대신 짭짤한 바다 냄새가 그의 품에서 풍겨왔다. 캠벨은 그의 등에 팔을 둘러 힘껏 마주 안았다. 1년의 기다림과 그리움이 그 한 번의 포옹으로 눈녹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해변을 나란히 걸었다. 하얀 포말이 그들의 발치에서 부서지고 수평선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그들은 밀린 이야기들을 두서없이 쏟아냈다. 이메일로는 다 전할 수 없었던 사소한 일상들, 서로에 대한 걱정, 그리고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에 대한 아쉬움, 어색함은 없었다. 마치 어제 만나고 오늘 다시 만난 연인처럼 그들의 대화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웠다. 해변 끝 작은 등대가 보이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진우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엘리사, 혹시 기억하오?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당신이 했던 그 말도 안 되는 내기. 갑작스러운 그의 말에 캠벨의 얼굴이 붉어졌다. 자신의 가장 오만하고 어리석었던 시절의 기억이었다. 물론이죠.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죠. 내 평생 가장 부끄러운 순간인걸요. 하진우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때는 정말 황당했소. 내 평생 들어본 말 중에 가장 기가 막힌 도발이었지.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당신을 그리워하며 깨달은 게 있어? 악마의 눈동자를 맞추는 건 사실 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소. 정말 기적 같고 불가능에 가까웠던 일은 바로 당신을 만난 것이었지. 그는 그녀의 두 손을 조심스럽게 마주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더없이 따뜻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당신에게 제안을 하나 하고 싶소. 내기가 아니라 내 평생을 건 약속으로 말이여. 그의 깊은 눈이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폭격 목표물을 맞췄다는 어리석은 조건 따위는 다 잊어주시오. 나는 당신이 단지 내기의 결과물로 내 아내가 되는 것을 원치 않소.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 이유는 내 남은 인생에 당신이 없는 미래를 단 한순간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요. 더 이상 전장의 적들로부터 부하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슬픔과 외로움으로부터 당신 한 사람을 지키며 살고 싶소.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엘리사 캠벨, 나와 결혼해 주시겠소? 그의 청혼에 캠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후두둑 떨어져 내렸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늘 지니고 다니던 작고 매끄러운 조약돌을 꺼내 그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진우 씨사는 아주 오래전에 이미 내 대답을 말해줬어요.
그녀는 눈물 젖은 얼굴로 활짝 웃으며 말했다. 네, 당연히 대답은 예스예요. 그 대답에 하지우는 그녀를 다시 한번 깊이 끌어안았다. 그의 품에 안겨 캠벨은 비로소 자신의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음을 느꼈다. 그녀가 평생을 찾아 헤맸던 진정한 승리는 바로 이 남자의 심장이 뛰는 이곳에 있었다. 2년 후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동해의 그 해변에서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화려한 군대 예복 대신 하진우는 단정한 턱시도를, 엘리사는 소박한 하얀 드레스를 입었다. 양국의 동료 몇몇과 가까운 가족들만이 참석한 조촐한 결혼식이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그 어떤 승전보다도 빛나는 행복이 가득했다. 국적과 계급,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그들의 사랑은 포성이 먼 자리에 피어난 한떨기 꽃처럼 아름다웠다. 다시 세월이 흘렀다. 이제는 전역하여 어부가 된 하진우와 군을 떠나 한미군사 교류와 관련된 연구소에서 일하게 된 엘리사는 그들이 꿈꾸던 대로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집안에는 포탄의 파편 대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과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가득했다. 어느 맑은 오후 엘리사는 루에 앉아 곤히 잠든 아기를 안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아기는 아빠의 품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새근새근 숨을 내쉬고 있었다. 재미있어요. 엘리사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당신의 그 손 한때는 천지를 뒤흔드는 괴음과 함께 강철을 날려보내던 손이었는데 하진우는 아기가 깰까 조심하며 잠든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다. 굳은 살과 흉터가 가득한 투박한 손이었다. 그는 아내를 향해 고개를 들어 세상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제야 이 손이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았을 뿐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전장의 진정한 아리아는 포탄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의 심장이 뛰는 소리라는 것을. 진정한 강함은 무언가를 파괴하는 능력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켜내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용기라는 것을. 오만했던 엘리트 장교와 침묵의 전설이었던 포수는 서로를 통해 비로소 자기 자신을 찾았고 전쟁이 아닌 사랑 속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 호성이 먼 고요한 바닷가에서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